오늘 영상도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거시경제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거나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이라면 이 제목이 시사하는 바를 알게 될 건데요. 자, 달러의 몰락 사상 초유의 거래다라고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기사를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중국이 중동산 액화 천연가스 6만 5천 톤을 수입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위안화 결제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를 거래할 때는 달러로만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어떤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 암묵적인 약속이 바로 그 유명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중동을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및 관련 상품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수출 대금, 즉 오일머니라는 이 공식 사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 있죠. 현재 국제 원유는 오로지 달러로만 거래가 되는데 이것은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맺은 비공식 계약에 근거한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적 지원을 하는 대신에 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게 사우디의 왕권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이었죠. 그래서 오로지 달러로만 원유를 결제한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1971년도에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달러가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의 힘을 갖게 한 이유거든요. 거기다가 이 석유가 달러로만 거래를 되다 보니까 주요 수입국들은 항상 거액의 달러를 비축해야 했다. 그래서 미국은 아무리 많은 달러를 찍더라도 전 세계에 끊임없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국채를 발행하고 이 국채를 사는 나머지 국가들이 항상 많았고요. 그리고 그 국채를 발행해서 벌어들인 돈을 시장에 풀어왔습니다. 게다가 2008년도에 미국은 서브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근데 사실 유동성을 공급하면 이 물가가 상승하는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이번 코로나 직전까지는 고물가라는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웠어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무섭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무려 10년 이상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어왔는데 오르지 않았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 2008년도 이후에 중국을 WTO라는 국제무역기구에 미국이 직접 넣어주게 되면서 당시에 돈을 풀면 물건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논리를 인건비가 아주 싸고 원자재 가격이 아주 싼 중국이 싼 물건을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수출을 하게 되면서 돈을 풀어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는 아주 베스트한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을 풀었고 그 돈을 푸는 명분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행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공식들이 최근에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죠. 원래 미국은 이 중동 국가들의 이 석유에 대한 부분에 수입을 하는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기점으로 오히려 중동 국가들보다도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우디 입장에서는 군사를 보호해주면서 석유도 좀 사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달러로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이 미략이 유지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보다 미국이 더 많은 오일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사우디하고 특히나 바이든하고는 사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앙숙관계였다가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거의 진짜 서로 앙숙보다도 더 과한 사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우디가 현재 중국 라인에 붙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주도로 하는 이 브릭스라는 에너지 연합체에 그동안은 남아공,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이라는 원자재 부국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릭스 연합체는 중국의 위안화를 결제 통화로 쓰겠다라고 해서 위안화 결제, 즉 페트로 위안화를 추진을 했고요. 거기다가 현재 IMF 체제처럼 신개발은행이라는 것을 출범해서 사실상 그동안 미국이 주도로 했던 세계 질서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상 가장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인 사우디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사우디가 여기에 가입 신청을 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우디는 중국 주도의 이 브릭스 연합체에 지금 현재 합류를 선언을 했고요.
이 합류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동산 액화천연가스를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대놓고 원유를 하진 않았지만 원유처럼 중요한 이 에너지인 LNG를 위안화로 처음 결제했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특히나 이 위안화를 결제한 것이 바로 상하이 석유 가스 거래소의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작년에 중국이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이 도전을 하면서 만들었던 위안화 이 결제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를 이용해서 중동산 에너지를 샀다는 것은 사실상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이제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현재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원래 미국은 고유가 시대에 중동 국가들한테 생산을 좀 많이 해라, 증산을 해라라는 이제 압박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가격들을 조절을 해왔는데, 최근 바이든과 이 사우디 간에는 이런 미락들이 전혀 행해지지가 않고 오히려 사우디가 미국이 원하는 정반대의 행동을 계속 보여왔죠. 바이든은 원유 가격을 낮춰달라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오히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감산을 하면서 유가를 더욱더 계속 띄우는 행동을 해왔거든요. 지난 제 여러 차례 중동과 미국 간의 영상을 찍으면서 군사적 지원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계속적인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해왔는데, 결국은 사우디가 완전히 돌아선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특히나 지금 현재 기습적인 감산에 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사우디는 네옴시티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유가가 내려간다면 당연히 중동 국가들은 좋을 리가 없어요. 특히나 이 중국이 주도한 브릭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연합체거든요. 이 에너지 연합체 국가들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힘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 에너지 가격을 낮출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또다시 기습적인 감산에 들어서면서 원유 가격을 띄우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현재 오펙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이 소속 주요 국가들이 자발적 감산에 돌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여기에 자발적 감산이라는 단어가 조금 중요한데, 그동안 미국이 사우디를 압박하는 데는 노펙이라는 너네끼리 담합을 해서 행동하는 것을 규제를 하겠다, 이 노펙 법안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사우디는 만약에 이 노펙 법안이 추진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좀 범죄로 볼 수 있는 행동들을 면제를 받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이제 무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이 감산을 하는 담합이라는 느낌보다는 우리는 서로 자발적으로 감산을 한 거야 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올 연말까지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한다는 것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증산을 더욱더 많이 해버리는, 하루에 약 116만 배럴의 추가적인 감산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감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유 가격은 수요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에너지 가격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지금 미국에서 소비가 줄고 있고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가 오고 있기 때문에 참 상승은 아주 많이 되긴 어렵죠. 왜냐하면 서로 원유를 사용하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생산한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면서 너무나 고유가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뭐 130불, 140불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의 80불대 라인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러시아도 똑같이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브릭스에 있는 국가들끼리 담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왔던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또 다른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뭘로 유지를 하려고 하느냐?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와 관련된 패권을 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앞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핵심 광물들은 현재 중국이 다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행하는 것은 광물적인 부분으로 하긴 좀 어려워서 이 광물에 대한 사용권, 그러니까 지금 현재 IRA라는 규제를 통해서 이 핵심 광물을 중국 걸 쓰지 마, 대신에 2년간의 유예를 주겠다라고 최근에 발표가 나왔지만, 어쨌든 광물을 비롯해서 소재 부품, 배터리 이 조립까지 꼭 미국 내에서 해야 된다,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의 관계된 곳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제재를 걸었죠. 그러니까 이 광물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이 광물을 달러로만 거래를 하자라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과거처럼 이제 유지를 하긴 좀 어렵고, 오히려 그거를 생산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강압적인 제재를 통해서 미국이 그런 부분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이 광물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핵심 광물들에 대한 부분들도 위안화 결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거죠. 그러면 아니 뭐 어차피 광물에 대한 결제권의 어떤 거래 수단이 좀 바뀔 뿐이지 이게 무슨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이 금리 정책이라는 것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행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이것은 국제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움직여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미국의 리세션,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이런 것만 가지고 미국이 금리 동결과 인하를 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이제 달러라는 수요처가 줄게 됩니다. 과거에는 중동산 원유를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달러를 찍어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존재를 해왔는데 이제 이게 깨졌거든요. 그러면 과거와 같은 달러의 절대적인 수요가 줄어들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건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금리 인하를 하는 와중에 경기 침체가 겪으면 원래 보통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친다면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도 아니고 절대적인 원화의 수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이 경기 침체 때 어마무시하게 풀기가 어려워요. 가뜩이나 그 나라의 국가가 침체가 되는데 원화의 절대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버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냥 아주 폭락을 해버리는 사태가 올 수가 있죠. 그게 과거의 IMF 같은 사태인데, 자, 미국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 오히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 달러라는 것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있었고, 그리고 달러 가치가 폭락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이나 신흥국 국가들처럼의 폭락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락을 한다는 정도지.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더 많은 달러를 찍으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절대 수요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달러도 다른 국가들처럼 폭락이라는 단어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는 폭락하는데 오히려 이 에너지 가격은 올라서 이머징 국가들의 계속적인 에너지 수요는 존재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 산업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중국 위안화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면서 위안화가 오히려 더 강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미국이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서 유동성을 줄이고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달러 가치를 상승시켜서 달러에 대한 투자 수요가 존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상대적인 위안화 가치가 폭락을 하는, 그리고 달러 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상대적 에너지 가치인 에너지 가격들이 좀 하락하는 이런 그림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현재 중국과 자기들의 이제 라인을 벗어난 중동 국가들을 찍어 누르면서 본인들이 현재의 권위, 기축통화의 권위를 유지를 하려면 같이 망하되 중국과 나머지 국가들을 더 망하게 해서 미국은 오히려 어려워지지만 다시 회복 가능한 이 수준까지 유지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이제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은 금리 동결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라는 굉장히 해피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런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리 인하의 속도가 경기 침체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반짝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때 반짝 시장은 상승하고 나서 오히려 더 침체기로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연준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더욱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할 확률도 높아졌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금리 인하와 동결을 가진 희망을 가지고
정말 무지성으로 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긴축적인 행보를 더 유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시장에 더 심각한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어떤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경기 침체도 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너지 가격이 상승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무조건 먼저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침체가 오더라도 더욱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 갑작스러운 이런 발언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정치적 이슈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원유와 관련된 업종들이 수혜를 받겠죠. 중앙에너비스, 국동유화 혹은 금호석유. 자, 이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은 최근까지는 유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원유 가격을 가져온 상태에서 이 원유 가격이 비싸진다라고 하면 다시 판매 단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유가에서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런 업종들은 좋지 않지만 그것이 60불대라는 바닥을 찍게 되면요. 이렇게 바닥을 찍게 되고 이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면 이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이 업체들은 원유를 수입해 와서 그리고 이 가격들이 다시 오를 때 비싸게 좀 내다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유가가 비쌌을 때 고유가 시대 때 이 유가 관련주들이 차트가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꼭 유가에 100% 적용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현재 이렇게 바닥 라인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바닥 라인까지 내려와서 고점 라인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췄는데요. 이 바닥을 지켜주면서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빵 뜨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업종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기본적으로 삼각수렴에 대한 팩트가 현재 유지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뚫기 직전에 현재 유지가 되고 있죠. 특히나 바닥을 여러 차례 지지를 해주면서 에너지를 밑에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굉장히 높게 내려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가가 다시 상승할 때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다 볼 수 있고요. 자, 극동유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다가 현재 바닥을 슬금슬금 들어 올리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요 밑에 기관과 외국인이 급격하게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오히려 나가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 차트들은 사실 좀 뒤에 크게 상승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자, 흥구석유의 차트도 역시 보면 비슷합니다. 고점 대비 고유가 시절에 고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 역시 이 바닥 라인을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를 지켜주면서 밑에서 사재기 구간이 나오는데 고점 라인은 낮췄어요. 고점 라인을 이렇게 낮추다가 지금 현재 WTI 가격이 감산으로 인해서 상승하면서 오늘 조금 12%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이 업종들이 상승할 확률이 무척 높겠죠. 역시나 현재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최근에 들어오지만 차트가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유가가 유지되는 것과 그리고 사우디와 이 브릭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사이들이 에너지의 가격을 어느 향방을 좀 우리가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와 관련된 업종들을 한동안은 투자를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트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 매우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상고하저라는 상반기에는 좀 상승하고 하반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이 뷰가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가 너무 시장에 딸려가지 마시고 지금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면서 현금 확보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큰 리스크 속에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기회를 오히려 잡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런 딜레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회피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 문제점, 리스크를 좀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피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감사의 인사,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